자, 들어오신 분들은 메시지 다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149쪽까지 했어요. 네, 149쪽 펴주시고. 네, 150쪽 좀 펴주시면, 자, 여러분들. 자,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학번 이름으로. 네. 예. 그래서 같이 좀 해보게 되면, 네, 국외로의 이주가 증가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네,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란다. 사람 수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어, 여러분 그 오늘 결석한 사람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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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명, 나 포함 29명 해야 되는데. 정우님. 강태영 학생 좀 불러주세요. 회장님. 네. 1, 2, 3, 4, 5, 6, 7번. 김정현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네, 박범준 학생 아까 들어오는 거 봤고. 10, 11, 12, 13, 14, 15, 16, 17, 19. 야, 범준아, 니 그 대화명 좀 바꿔라. 학번 이름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한 번씩 찾잖아. 선생님, 다른 선생님도. 아무거나 몇 번을 얘기해. 바꿨습니다. 고마워요. 강태형 들어왔고. 28, 7, 6, 5, 4, 4, 2, 1.
예. 그래서 예, 박지영까지 다, 예, 다 들어왔네요, 이제. 예. 한 명 또 나갔네. 또 누가 나갔어? 아직 안 들어온 건가? 7번. 김정현 학생 좀 빨리 좀 불러주세요. 네. 들어온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슬슬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희가 들어왔구만. 예. 1850년대부터 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이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대사 전개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중동으로 일하러 가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외 그러니까 서독으로 파견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국내에서 일자리나 이런 직업을 갖기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셨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구하고자 이게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제 이때 당시 가까운 데부터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좀씩 먼 데로 가는 거죠. 일본, 네, 미국 이런 등지로요. 그리고 네, 만주로 갔는데 만주에서 이게 계속 청나라 사람들과 부딪혔다. 그리고 이 만주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연해주라고 하는 지방이 여러분들 그 함경도랑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주와 더불어서 네, 한국인이 이주해서 사는 공간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살던 농민들과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이 국망 이후에 일제 강점기 시작 이후에 한국인과 망명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일제 강점기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러시아의 내전과 막 휘말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요. 실제로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과 전쟁을 앞둔 소련이 중앙아시아에 무슨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스탄, 무슨 탄탄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들로 우리나라 여기에 집단 거주하고 계시던 애국지사들, 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또 표현이 바뀌었죠. 고려인이라고. 고려인들의 그런 조상들이 이제 이 연해주 지역에 살다가 강제로 이주 당하셨고, 그래서 그 강제 이주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연해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또 일부는 고향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 3세까지인가? 2세까지인가만 한국에 올 수 있고 3, 4세는 또 못 오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일본으로의 이주는 일본이 호황이 되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여기 갔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은 1903년 100여 명의 한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됐고요. 1905년에는 7천여 명이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래서 사진 신부라고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 서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게 여러분들 하와이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태양이 뜨겁고 자연 환경이 좀 척박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너무 늙어 보이셔서 할머니는 속이 상해서 울었대요. 예. 멘탈 그러니까 좀 짠하죠, 여러분들. 예. 나라가 망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예. 제대로 처우도 못 받고 했으니까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문학과 예술의 변화. 그래서 예,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여러 문학과 예술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뭐 박은식 아저씨의 서사 삼국지 이런 것들이 예, 문학에서 주로 이렇게 유행을 했고 그 역사 전기 소설과 현실을 풍자하는 이런 예, 금수 회의록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동물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 사자 없는 데서 그 여우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런 네, 그런 인간 관계 및 그 서구 열강의 침탈 과정을 약간 좀 비판적으로 묘사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최남선의 네, 신채시라고 하는 새로운 네, 이런 장르가 나오게 되고요. 이인직의 혈해누, 여러분들 혈해누라고 하는 거, 이 소설도 여러분들 영화화 됐는데요. 굉장히 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름 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네, 우리나라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해조의 뭐 화와혈, 자유의 종과 같은 이런 신교육과 계급 타파 등의 문명 개화를 한 신소설. 그래서 여러분들 국권 침탈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한국의 문학 작품에 가지는 성격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 방금 전에 밑줄 친 거. 어, 네. 어떻게 보면 문학이 순수한 네, 문학이 아니라 목적을 갖게 되는 그런 네,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어떤 목적이 있고 이걸 봤을 때 아, 이건 뭐구나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음악에서는 네, 서양식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네, 창가라는 게 유행을 했다. 그래서 아리랑의 악보를 네, 선교사가 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듣고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의 그 음악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악보가 그러니까 아리랑의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우리 장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초 악기들이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뭐 도돌이표, 점점 강하게, 점점 약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런 거, 예. 표시 1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예, 그 관객들의 호응이나 이런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조작이란 표현을 가요. 조율하는 이런 네, 형식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는 네, 서양식 군악대도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통감부가 일본 노래를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한국인들은 네, 민요 형식을 빌린 의병창의가 용병가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예, 부르던 판소리가 이제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르는 창극으로 유행했고 예,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는 네, 서양 화풍이 도입돼서 유화가 그려졌고 영국 분야에서는 네, 원각사에서 은세계와 같은 작품이 공연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 구조의 변화, 뭐 예를 들어 뭐 입헌군주제, 뭐 경제의 변화, 그리고 사회, 신분제 뭐 이런 거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 이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 그리고 이런 여가생활 부분에서도 굉장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개항을 겪으면서 유교계와 불교계에서도 혁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통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한용운 선생님은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박한영 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3.1운동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소수의 불교인들이 그 독립운동과 이렇게 연을 맺고 있었는데 500년간 조선왕조 500년간 차별을 받다 보니까 일본이 조직적으로 그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의 불교를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불교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민족 독립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이 불교가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을 조금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학은 이용구 등이 일진회를 만드니까 손병희가 이들을 몰아내고 1905년에 천도교로 개칭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천도교라고 하는 건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만세보를 발행했다. 기관지인. 그리고 나철 오기오 등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대종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주 지역에서 주로 포교 활동을 확대해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무장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 대종교 계열의 이런 그러니까 신앙과 뭐 종교관을 갖게 됐다. 단군 신앙을 가진.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천주교는 프랑스와의 수교로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이후에 여러 것들을 세웁니다. 소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을 경향신문을 발행했다. 그리고 개신교는 미국과 수교 이후에 선교의 일환으로 병원과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 양성에 힘썼다. 그리고 또 이화학당, 숭실학교,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연희전문학교라고 해서 그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런 전신인 그런 학교들도 이 기독교 학교 계열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세브란스가 그렇게 되는 거고 연희전문학교는 또 이제 민족운동 하시던 뭐 남궁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참여해서 세운 거니까요. 이렇게 그건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때 그 학교들이 언급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때 한번 언급되니까. 그리고 여성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수회의로 여러분들 안국선이 지은 소설이다. 동물들이 주인공인데 인간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했다. 추구하는 인간을 비판하고 개구리는 좁은 소견으로 아는 체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썩은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까마귀는 불효를 비난하고 벌은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인간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 개화기를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한계점들 그리고 전통적 가치가 무시되는 효가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게 근대적 이 생활 양식의 변화의 한 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과 역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광고 및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배운 그런 종교, 문학, 예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림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림의 특징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꾸 싸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광고를 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대를 이해하고 이 개항기를 이해하는 거에 큰 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옷에 대한 광고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양 의복의 도입과 함께 네, 흰 옷을 물들여 입을 수 있는 염색약도 인기를 끌게 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흰 옷을 열심히 입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가 되면 이 검은색 그 물감 그 염색약을 이렇게 통에 들고 다니면서 일본의 그런 공권력이나 그 사람들의 이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한테 여기 막 묻혀버리는 거예요. 검은색 옷을. 그럼 검은색으로 이제 그 뭐지? 염색해서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좀 폭력적인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만 흰색 옷보다는 여러분들 여러 색깔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예, 다양하게 느껴지니까 예, 이런 염색약도 이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예, 이런 구두 등의 의생활도 이제 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의약품 광고 그래서 네, 한약의 약재와 다르게 예, 다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항생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서양 약재를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들 장기가 되게 또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의약 광고도 신문에 많이 실렸다. 그리고 생활용품의 광고. 그래서 똥불용 석유 그리고 커피, 맥주, 담배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는 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네, 미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미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타면 음식 맛있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 식품 그러니까 근대 식문화 이제 근대의 이런 광고의 그 굉장히 큰 한 축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예전에는 여러 재료들을 오래 다 많이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인공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서 이것도 중요한 이런 식품 광고의 한 축이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다양한 상품을 홍보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여러분들 공사관이 계속 설립되다 보니까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약용이 만든 아동용 한자 학습지 이 여기에다가 영어 단어 철자를 적어서 한글로 발음을 표기해서 책을 만들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참 이게 정약용 선생님도 이게 정말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했던 것도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오랜 귀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그런 그러니까 직접 가르쳐 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학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는 요걸 통해서 학습하고 뭐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항 이후에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서양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듯이 한 명이 가르치고 다수가 배우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게 여러 과목들을 같이 배우고요. 그래서 근대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1880년대에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화 서양 학문을 교육하는 유경공원이 설립됐다. 그리고 함경도 덕원에서는 개화파 관료와 주민들이 세워서 여러 근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문산학사를 세워서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유아학당, 정신학교 등을 세워서 군대 교육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보 개혁 때 교육조서를 발표해서 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이 설립됩니다. 여러분들 소학교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고요. 중학교가 여러분들 지금의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거고 한성사범학교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중학교 마치고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외국어 학교는 여러분들 외국어 배우러 가는 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수신, 국어, 역사, 산수 등의 기본 과목을 가르치고 성적에 따라 전문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다. 학교의 성격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업학교다, 상업학교다라고 하면 회계 내지는 이런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드는지 이런 그 톱으로 뭐 자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 지금 이때 당시에 자동차 공업 학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가는지 이런 것들 배우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이런 거 막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웠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법관 양성소, 무관학교, 상공학교 등을 세워서 계속 전문직을 양성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을 홍마학교, 관흥학교, 법률학교 등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근대적 교육도 시도를 하고 했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을사늑약을 전후해서는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수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학교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가지고 이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누구 또 한 명 또 왜 나간 거야 지금?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그런 학교들을 탄압하는 그러니까 학교라 함은 이런 그 설치 기준이 충족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 건물 크기, 책상의 개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억압하게 됐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그 애국계몽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통감부에서 이제 바로 일본인 교사를 배치해서 일본어 보급하려 했고 검정 교과서를 도입해서 민족적 성격을 지닌 교과서를 배제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 네, 굉장하죠, 여러분들. 교육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대적 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각종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누구를 학생으로 삼겠다와 같은 무슨 이런 관제 같은 게 계속 다 이게 성립이 되면서 이건 체계적으로 이렇게 근대식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일사늑약과 한일 강제 병합으로 다 이게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신문도 여러분들 민권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국이라고 하는 데는 순한문체 여러분들 순한문체면 여러분들 저도 못 읽고 여러분도 못 읽어요. 아시겠죠? 보자마자 못 읽어요. 그래서 우편 손에 들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뭐든지 여러분들 최초는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한성주보로 다시 발간됩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일보, 주보, 월보, 이렇게 그래서 하루 단위, 일일, 일주, 한 달, 이 간격으로 순보는 여러분들 또 여기다 또 한 번 써줘요. 10일이에요. 지금 10일. 그래서 그렇게 좀 요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쭉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예정세와 서구제도를 계속 소개했다. 그리고 1896년에 서재필 아저씨가 독립신문을 만들었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독립신문은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여러 가지 전했다. 여기서 그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는 여러분들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 내지는 고종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 이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도 이런 초기의 이런 모습에는 어느 정도 그 순응을 해죠. 그 부정부패는 좋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이제 독립협회가 결정적으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한글을 사용했다. 를 열렸고, 그래서 이 신문은 또한 영문판도 일상적인 문자로 자리하는 도움을 줬고, 영문판도 발행을 했다.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 알렸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1898년에 제국신문은 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층민과 부녀자가 주된 독자층으로 삼아서 순한글로 간행했고 법률 지식과 풍속계량을 통해서 계몽하려고 했다. 그리고 황성신문은 국한문 훈령체로 발행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각 그 신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신문이 그러니까 언제 발간됐고 어떤 형식이고 누가 독자층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최소한 이 묶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독립신문 하면 서재필 선생님이 정부 지원 받아서 이게 개화파 계열이 그러니까 서재필 선생님 개화파 계열이 만든 거고 이 사람들이 그 국문 그러니까 한글과 순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 이게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미스매치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외국의 독립과 만국의 역사, 고대기사 등 여러 가지 민족 의식을 높이려고 했고, 그리고 양기탁 선생님이 대한매일 신부를 만들어서 이건 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영국이 지금 미국처럼 세계적인 패권을 잡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영국인이 발행을 하면 이거를 쉽게 그러니까 탄압하거나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요 분들이 세 종류로 발행을 했다. 그래서 통간부는 안 좋은 거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안 좋은 거는 좀 다른 색깔로 합시다, 여러분들. 통간부 아재들은 발행하는 신문을 탄압했다. 그래서 국권 침탈 비판하는 등 언론 활동을 하니까 이 신문도 그 1910년대가 되면 전부 다 폐간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은 총독부나 아니면 일본 그 관청의 기관지 내지는 그걸 홍보하는 역할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신문 하면 떠오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3.1운동 이후에 다 창간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일제강점기 말기 30년대 후반이 되면 다 폐간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흐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권과 여권의 성장. 그래서 차별받던 분들이
가부개혁 때 요구로 일부 수용돼서 법제상의 신분제가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1894년이 돼서야 신분제가 폐지됐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제와 조언 등이 폐지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소외받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 반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재판제도가 개혁되면서 법관이 아니면 죄인을 체포하고 신문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특히 독립협회가 전개한 이 민권운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도 주장했고, 그래서 한성 부인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이름 있는데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화학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했다라고. 숙명 드디어 생각났다. 숙명 여자대학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숙명학원. 숙명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제국 그 황실에서 지원해가지고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제공해주자 해서 만든 지원받아서 만든 그런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유 명사여서 잠깐 좀 헷갈렸고요. 진명학교 등이 설립이 후원됐고 저희 외국 유학 다녀온 여성이나 개신교 여성 교사들이 계속 활동했다. 활동했고요. 박 에스더가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고 유니슨 의병에 참여한 시아버지를 도와 의병투쟁에 지원하게 됐다.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한 뒤 미국에서 최초 여성 전문 병원인 진단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회를 보장해 달라. 기회 없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민의식 고취와 국학 발달. 여러분들 자 국학이 여러분들 그냥 두 가지 부분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역사와 크게 언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어는 문학으로 되는 거고 역사는 뭐 역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침탈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국어와 한국사를 연구해서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문자 체계와 철자법 등의 통일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국문 연구소를 세워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 정리하게 되고 가교개혁 이후에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만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유길준 선생님도 알아두면 좋지만 나중에 친일적 성향이 많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좀 해주시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분이고요. 어쨌든 주시경 아저씨는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저씨가 나중에 일제강점기에도 그 조선어 학회나 이런 것들의 전신이 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그 국어 사전 만들기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십니다. 좀 알아주시고 한국어 사용법을 통일했다. 가부개혁 이후에는 조선 역사와 같은 교과서를 편찬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박은식이 고구려를 높이 평가한 동명왕의 얘기 그 연개소문을 천개소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쌤, 예. 그 강태형 노트북이 꺼져서 줌이 나가졌대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창을 띄워놨는데도 이게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만 보면서 계속 책만 보면서 수업하니까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계속 보게 되면 신채호 아저씨는 여러분들 여러 역사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쓰셨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독사신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독사신론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이거
이게 학술적인 설명문이 아니라 이거 거의 논설문입니다. 이거. 네, 이거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주장이 엄청 많아요. 네, 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네, 이거 지금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게 과연 역사의식을 고취해 주나? 근거가 뭐야?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읽어보면. 그렇지만, 네, 이때 당시에는 네, 이게 진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읽어보면, 네, 1908년에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글이고요. 네, 민족을 역사전개의 주체로 강조하고, 예,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 편집된 일부 국사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파성은 뭐 이런 거 이게 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이런 거 하면서, 예,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역사들이 이렇게 많아요라고 하면서 이런 거 막 쓴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이 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네, 제가 일제강점기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네. 요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처음 주장하신 분들이 이 신채호 선생님이랑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서 몇천 언급됐던 이 박은식 선생님이, 네, 대표적인 이 민족주의 계열의 그 역사학자시고요. 이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네, 무정부주의자까지 가십니다.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진짜 그러니까 절대 신채호 선생님처럼 여러분한테 살라고 이게 독려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이 사상도 받아들이고 자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배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 배운 틀을 스스로 깨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시경의 주장. 그래서 지식을 넓혀주려면 국문으로 학문을 번역해서 쉽게 읽도록 가르쳐줘야 될지다. 네, 우리나라의 국문을, 네, 신채호의 주장, 예, 사신부. 네. 자, 이걸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가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즘 역사학계에서 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개인의 그런 뭐 일상의 역사, 뭐 예를 들어 뭐 치즈의 역사, 뭐 예를 들어 김치의 역사,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요즘에, 예, 되게 좀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주요한 이런 그런 소재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 단군왕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단군왕건부터 시작해서, 예, 조선시대 그리고, 예,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집필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의,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명확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걸 모더니즘, 근대 역사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대 민족주의 역사다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자, 1, 2번의 배경 뭡니까, 여러분들? 국권 침탈이 진행된다. 누구에 의해서? 네, 일본에 의한. 이 상황이 공통적 상황이죠, 그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러다 나라 망하겠네, 망하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본만 썼는데 여러분들,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열강들이 계속 침략적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전을 받다 보니까 이런 정체성의 부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 민족 정신, 뭐 내지는 뭐 정체성을 만들어야, 네, 이거를 대응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활발하게, 그러니까 연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여러분들, 예, 2번에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워버릴게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거는. 아이고. 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2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1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시대의 역사,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쭉 배웠다고 한다면 2단원, 우리가 지금 배운 단원에서는 국권 침탈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지만 국권 침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배운 거고요. 그리고 국권 침탈된 다음에 어떻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배우는 게 3단원이 되는 거고, 4단원 가시면 이제 지금 현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광해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재중원이 되는 그 의학 시설이 병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성순보 이렇게 계속 이 근대적인 생활 양식과 근대적인 인권 의식 이런 것들을 보급하려고 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들. 한 4분 남았는데 여기 흐름을 정리하자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항에 반대하던 운동 뭐가 있죠?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위정 척사 운동. 자,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 이게 여러분들 각각 애국계몽 운동. 말을 잘못했네. 이거랑 이제 애국계몽 운동. 이게 실력 양성론이 되는 거고, 일제강점기에 이게 항일 의병으로 갔다가 무장 독립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흐름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위정 척사가 단순히 그냥 앞뒤 꽉 막혀가지고 야 이게 서양 것도 이거 사람도 아니야 이제 만나지 마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그 국권 피탈 과정에서 항일 의병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어졌고 그분들이 이제 또 이제 탄압 받으니까 이제 만주로 넘어가셔서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무장 독립 운동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별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위정 척사 운동이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발로 100%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전쟁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갔고 이 애국계몽 운동, 교육시킵시다 이런 것들은 실력 양성론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에도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1896년에 독립협회가 뭐 만들었어요? 만민공동회.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권 침탈을 방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2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질문사항 있나요? 질문 없으면 여러분들 출석 메시지 지금 남겨주시고 잠깐 나가셔서 쉬셨다가 다음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재밌네요. 예.